안녕하세요. 포스트 슈먼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제2무크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한국어문학과의 이용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무크라고 하는 좀 생소한 수업 환경, 비대면 환경에서 한 학기 수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실시간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비대면 녹화 방식 같이 강의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강의 환경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강의를 하는 방식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보편화되고 또 유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할 주제가요, 포스트 휴먼 시대의 문화예술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주차 강의로 제가 준비한 것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포스트 휴먼 시대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주차 1차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되었나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는 건 결국은 휴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있느냐? 지금부터 수백만 년 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인류의 발전 진화사를 놓고 보면 수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진화론 쪽 관점에서 보면은 유인어에서부터 진화한 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조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구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도 있고요. 또 독수리 같은 그런 하늘의 지배자, 또 바닷속에는 상어, 고래 같은 또 나름대로 그 생태계들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그런 포식자들이 있었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사실은 사피엔스는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매나 독수리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에서는 더더욱이나 상어나 고래 같은 그런 물고기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타처럼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에 가장 허약하고 힘이 없었던 그런 인류가, 그런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나? 이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1차 시간에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나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한 또 가장 명쾌한 대답은 저보다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태생의 옥스퍼드대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히브르대 역사학과 교수로 있는 이 유발 하라리의 3부작, 그 중에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제가 지금 던졌던 질문, 어떻게 사피엔스가 이 지구의 지배종이 됐는지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인문학자, 역사학 전공이니까 인문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인문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문학 서적, 인문학 책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7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도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대이죠. 그런데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넓은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의 책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들과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유발 하라리가 제시해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사피엔스가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세계 4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인문학 서적치고는 정말 놀랍게도 12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유명한 셀럽들이 이 유발 하라리 책에 영감을 얻고 그의 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고 하는 책도 출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유발 하라리의 3부작 중에서는 먼저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와서 최근에 와가지고 아마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과 특강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그 질의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제가 유발 하라리에 관련된 우리나라 언론들의 신문 스크랩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또는 아주 이 말이 맞구나, 유발 하라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캡처했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을 구루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한다. 구루라는 게 스승 또는 선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옳다라고 믿고, 유발 하라리가 말했으니까 이거는 옳은 말이야. 우리 스승님이 한 말 항상 옳아. 이런 식의 맹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스스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고, 구루가, 스승이나 선생이 틀린 답을 내놓아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유발 하라리는 자신이 한 질문과 그 답변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지원, 이 세 가지가 하라리의 3부작인데, 이 3부작을 보면은 하라리의 깊은 사유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답변들을 써놨어요. 근데 하라리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답변일 뿐이고, 늘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는 독자들한테 유발 하라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도 늘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답변을 외우거나 그 사람의 답변에 설득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질문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파악해서 어떤 답변을 내렸는가를 보고 거기서 자신만의 답변을 찾는 방법을 스스로 탐색하고 찾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책을 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거나 쫓는 것은 올바른 독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보면 유발 하라리의 독특한 독서관일 수도 있는데요. 전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든지 호모데우스, 이 책들을 제가 보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구나.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내린 답이 정답은 아니죠. 사피엔스가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뒤에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검토하고 스스로 내린 결론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런 관점들을 독자들 스스로가 찾아내길 원하고, 자신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영감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하라리의 3부작이 이렇게 3권의 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제로 다이아몬드, 총균쇠의 저자이고요. 이분도 세계적인 인문학자죠. 이분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역사와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답을 구하는 데 더 익숙한 교육을 받아왔죠. 우리는 질문은 선생님이 하고 학생은 뭘 하는 거냐? 답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 답도 이미 정해져 있어.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미 정답이 있고, 학생은 선생님께서 원하는 그 정답을 찾아내서 빨리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게 사실 제도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훈련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같기도 하고요. 유발 하라리의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기발한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건 나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이건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 뭔가 엄청난 뭐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로나 문장으로 표현은 안 했다 뿐이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뭐 그런 답변들 또는 그런 식의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발 하라리가 정말 뭐 학문적으로 깊이가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구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유발 하라리의 책은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그래서 제로 다이아몬드도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마크 저커버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렵 채집인이던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와 경제를 이루었는지를 알려주는 인류 문명화에 대한 거대한 서사다.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이었던 인류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약소했죠. 달리기는 치타나 표범이 더 빨랐고요. 힘은 사자나 맹수, 호랑이가 더 힘도 셌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는 건 인간보다 원숭이가 더 잘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됐느냐? 자,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피엔스의 제가 목차를 여러분들 앞에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목차만 봐도 대체 이 유발 하라리는 인류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종이 됐을까라는 것에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목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 1부 목차가 인지혁명입니다. 2부 목차가 농업혁명, 3부 목차가 인류의 통합, 4부가 과학혁명이에요. 자, 1부, 2부, 뭐 3부도 사실 혁명이란 말이 들어가도 뭐 어색하지 않지만 어쨌든 1부, 2부, 4부의 장 제목이 혁명이라고 하는 공통적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혁명이 뭐예요? 기존에 낡고 오래된 것들을 해체하고 전복시켜서 그 자리에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를 그 자리에 새롭게 세우는 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죠.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타의 경쟁자들보다 앞설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혁명을 할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 사실은 사람들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 편안하잖아요. 굳이 그것을 뭐 전복시키거나 해체시키려는 노력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것으로 그 패러다임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끊임없는 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 또 그것을 통해서 전통과 관습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세우고, 이게 또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관습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었죠. 결국 혁명이라는 건 뭐냐? 진화의 필요 조건입니다.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첫 발자국을 떼야 돼요. 그 첫 발자국이 결국은 혁명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안정된 세계가 만약에 토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혁명이 새로운 발자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자, 인지혁명에 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피엔스들의 요소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 인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문자를 갖기 시작했다. 인간은 문자라고 하는 어떤 지식의 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동물보다도 앞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일부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언어가 있죠.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언어
부터 시작해서 돌고래 같이 좀 지능이 있는 그런 어류들은 뭐한 3, 40가지 정도의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뭐 인간과 가장 그 유사한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그들 종족 내에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감정 교류를 위해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언어, 즉 문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후대로 끊임없이 전승시키는 그런 기억의 외재와 도구.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내 육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육체가 인터페이스, 내 육체가 메모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건 그 육체의 주인이 만약에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하게 되면 그 몸에 새겨져 있던 기억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대접할 때,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구슬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들의 어떤 그런 존경과 그런 경외감을 한 몸에 받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경험이 많다는 거고,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나이 많은 가장 현명했던 그 부족의 어떤 뭐 족장이든 촌장이든 아니면 현인이 어느 날 이제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죽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되죠. 아마 거의 모든 동물들은 그 과정 수천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기억이 후대에 전승되는 그런 기억의 외재화 장치를 다른 동물들은 만들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사피엔스만 기억의 외재화 장치, 즉 기억을 인간의 육체에서 분리시켜서 하나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텍스트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문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라미드에 새겨지는 상형 문자, 중국의 갑골 문자, 우리나라의 옛날 뭐 이런 문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출토되는 그런 문자들을 보세요. 문자야말로 인간이 인지에 그냥 이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들이 기억이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에 새겨져 있고, 육체에 새겨져 있고 그 육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기억도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그냥 다들 순응하고 살았다라면 인간만이 그 질서에 저항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와 분리된 문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억의 외자 도구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뒤에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순응하고 그 생태계에 적응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할 때 사피엔스는 어떻게 진화하느냐? 그 생태계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생태계에 맞춰 순응한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에 맞춰서 그래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지금의 컴퓨터 디지털 혁명 같은 정보혁명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인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주어진 질서 안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고 바로 그래서 사피엔스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됐다라는.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피엔스가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그것들은 이제 질문은 던져졌고요. 뭐 그런 것들을 유발하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젠 여러분 차례야. 여러분이 한번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라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피엔스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말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바로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사피엔스 그 다음에 나온 후속작이고, 이 책에서는 이제 사피엔스는 현재를 기점으로 아주 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 왔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이었다면, 호모데우스는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 그래서 근데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 학명 자체가 이제 유발 하라리가 만든 말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호모 데우스일 때 호모라는 건 사람을 뜻하는 학명이고요.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데우스 이렇게 그러면 호모 데우스는 뭐냐? 신이 된 인간이라는 그 번역이 될 수 있잖아요. 자, 호모 사피엔스에서 앞으로 호모 데우스로 인류가 진화할 것이다. 그럼 이게 굉장히 무슨 낙관적이고 굉장히 그러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아시죠? 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술을 이제 아버지에게 쫄라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이카루스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이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영광을 이카루스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날개를 이제 하고 하늘을 날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 나는 건 좋은데 절대로 너무 높게 올라가지 말아라. 너무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높게 올라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날개를 갖고 너무 거만하고 오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늘을 날 수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카루스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신나머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나 막 하늘을 막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이 날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밀랍으로 이렇게 그 이카루스의 몸에다가 그 아버지가 밀랍으로 고정시켜 놓은 건데 너무 태양 가까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밀랍이 녹게 되면서 결국은 날개가 이카루스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카루스는 하늘에서 추락해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자, 호모데우스 즉 다시 말하면 이카루스는 신의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스스로가 너무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파멸에 빠지게 되죠. 이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던진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불멸과 창조의 능력이 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류의 과학기술은 신에게 존재했던 불멸과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과학 같은 BT라든지 이런 최근에 과학기술에 보면은 인간 복제 사실은 이건 기술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덕적 윤리적인 영역이라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뭐 인간 복제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인류가 신과 같은 그런 불멸자임에 동시에 뭐 안드로이드든 사이보그든 로봇이든 새로운 생명 AI도 뭐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겠네요. 이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도 갖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인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과연 정말 유토피아의 세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디스토피아, 인류가 이카루스처럼 너무 높게 난 나머지 결국 땅으로 추락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미래에 이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호모데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부작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해서 일단 사피엔스는 보잘것없던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를 현재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개관하면서 탐색한 거라면요. 호모데우스는 지금 현재 인간이 어떻게 신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됐으며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탐색하는 거라면 21세기를 위한 이 21가지 재현은 현재 인류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든지 뭐 가짜 뉴스라든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테러라든지 종교 간의 갈등 정말 또 최근에 코로나19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이런 기후변화, 전쟁의 위협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와의 동거 이런 것들이 정말 묵시적인 그런 어떤 세기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기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새로운 혁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시기예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뭐 정보화 혁명이 될지 디지털 혁명이 될지 뭐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새로운 혁명의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우리가
사실은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고 기존에 편안하게 생각했던 관습과 제도들이 이제 서서히 또는 서서히는 아니겠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의 세 번째 책에서 제안하는 21가지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포스트몬 시대의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첫 1차시 강의를 유발 하라리부터 시작했냐면요. 유발 하라리의 이 3부작, 그중에 특히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왜 지배자가 됐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들을 유발 하라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출발점을 사피엔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한 목적적이고 또 앞으로 그 다음 차시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들과도 연관이 돼서 일단 1차시 주제는 사피엔스는 어떻게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나라고 하는 주제로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주차 1차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1주차 2차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1차시 강의에서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서 유발 하라리의 어떤 3부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또 사피엔스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삶에 이 사피엔스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지배력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 유발 하라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2차 시에서는 우리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한 그 바로 또 직전 단계로 인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철학사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려 왔는지,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철학적 정의도 가능해질 테니까요.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철학자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겠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학자들인데요. 사실은 이 세 명의 학자가 정말 대단한 것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 책들과 아니 책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던졌던 질문들, 즉 철학자들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답했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줬던 게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답을 내린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보셨죠?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고요. 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두 태제가 물론 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앞세대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철학 태제가 나왔고요.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태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동일하게 생명을 갖고 있고 또 그 육체 안에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깃들듯이 동물의 육체에도 영혼이 깃들겠죠. 그런데 그럼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공통 문물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 그거를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즉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지성적인 영혼을 갖고 있다. 똑같은 영혼이지만 동물들의 영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혼인데 그게 뭐냐? 지성, 이성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인 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몸에 의해서 나와 타자가 구분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너는 곧 뭐냐? 나와 구분되는 타자로서의 너. 즉, 너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것이냐? 나를 둘러싼 타자들을 아는 것이고 타자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왜? 나와 타자는 육체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와 타자는 모두 다 뭐냐?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지적인 존재야. 그 지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인류 집단 전체의 지적인 능력으로 즉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회적 집단적 지성으로 그러니까 단일 지성이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이 지성이 확장되고 발전했느냐? 그건 바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인간은 다른 타자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공동체적 삶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다른 타자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이 사회적 존재, 관계망 속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학습되고 계몽되고 또 누군가에겐 또 다른 지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냥 개개인이 외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큰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협업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시에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3단 논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거는 중세 철학자들까지 대부분 다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답을 내렸던 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중세 때까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변으로 계속 기능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즉 인간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철학적 담론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근대 철학 또는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자, 이 근대 철학자들은 단순히 이성이라는 것만 갖고 인간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은 인간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감성도 있다. 인간에겐 정념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의 구별 능력이나 계산, 추리하는 능력으로 제한을 하고 그 나머지 능력, 상상력, 창의력, 독창성, 뭐 모방부터 시작하기 전에 그 나머지 능력들은 전부 다 뭐에 속하느냐? 감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이성과 함께 감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생명의 원리로서 영혼의 본질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성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사유와 통찰을 통해서 감성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테이지잖아요. 이때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한다라는 건 우리 얼핏 보면 그런 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데카르트가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 생각한다라는 거에는 이성적인 사유와 감성적인 사유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있고 인간에게는 육체와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또 이성적인 세계와 감성적인 세계로 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어떤 규정을 좀 더 확장시킨 거죠.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자로서의 감성까지도 근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근대 철학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는 지성, 이성, 감성, 기억, 상상력 같은 많은 것들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즉 의식의 세계 안에 이 많은 것들이 다 포섭돼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보편적인 인간보다는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라기보다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최초의 철학적 주체를 만들어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나보다는 우리 또는 중세시대 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초월한 초월자로서의 종교적인 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면 근대는 신도 아니고 집단에 소속된 우리도 아니고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인간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이제 근대 이후에 이런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철학적인 태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근대를 거쳐 18세기, 19세기에 오면서 다시 또 한 번 철학적인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실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인간의 본성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본성 자체라는 게요. 인간이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인간은 사회동물이다 이런 본성 이런 것을 그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과연 항상 이성적인가? 인간은 과연 항상 합리적인가? 인간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다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가? 특히 이제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실존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아니면 샤르트르 같은 그런 실존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볼 때는요 인간이 실존한 후에 각각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지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나 또는 데카르트나 칸트까지 전부 다 뭐라고 인간을 규정했느냐? 인간은 이미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의해서 인간이 다양한 어떤 주체성으로 성립이 된다. 그렇게 주체성으로 이제 스스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본 거였는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본질보다 앞서 실존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단독자로서의 개인,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칸트가 또는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계몽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개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단독자로서의 개인의 실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샤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을 거부하고 인간은 자신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릴 수 있는, 즉 자신을 무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고 인간은 계몽의 대상이고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도전과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앞에 제시한 거죠. 그렇다면 한번
지금까지 이제 실존주의자들을 이제 이야기해봤으니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말하는 건 의식이냐, 육체냐, 아니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사회적 유대감이냐. 자, 이거를 인간이 과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자율적인 느낌이 들 때. 두 번째는 자신이 새로운 뭔가를 학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세 번째는 자신이 사회에 공헌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자, 자율, 성장, 성취. 이게 인간이 가장 생산적이 되며 가장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개념이 동시에 인간에게 몰아닥치면 깊게 몰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때 아주 높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나타내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과 자율과 성취.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어떤 자율과 성장과 성취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다 제각각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관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존과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만약 자율, 성장, 성취가 인간의 조건값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조건값 또는 스스로의 어떤 본질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해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인간의 그 어떤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자, 실존에 대해서 일단 키르케고르의 진술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 중에서는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간은 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색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전의 철학자들과 이제 키르케고르가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먼저 인간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다가 독특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다른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갖고 있는 무언가가 그 조건, 그죠? 다른 존재와 구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실존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키르케고르의 이제 실존에 관련된 태제를 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실존한 존재로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물은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도구라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인 거지, 컵은. 그런데 나는 이 컵을 목마름을 해결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컵의 실존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도구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누가 부여한 거냐? 제가 부여한 거죠. 내가 그렇게 규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이 컵에 물을 담아서 작은 화초에다 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컵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을 담는 그릇이지만 아내에게는 컵은 화초를 키우는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화분이 되는 거예요. 이 컵에다가 작은 화초를 심어 키운다라고 하면요.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가 사물의 본질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컵이어도 이 컵을 물을 먹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화초를 심는 화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던지는 어떤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질을 규정하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 실존이다. 컵의 본질은 사실은 비어있는 거죠. 컵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그 컵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컵에
어떤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본질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만 실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규정을 할 수 있으니까. 볼펜이나 컵이 실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볼펜이나 컵은 스스로가 본질을 규정하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볼펜이나 컵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볼펜이나 컵은 스스로 다른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실존하는 인간, 즉 우리는 실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진술이에요. 자, 역시 샤르트르는 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물병은 존재합니다. 이 물병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는 누가 전적으로 관여하냐면 그 물병의 제작자에 의해서 디자인됐겠죠. 물론 물을 담을 의도로 구성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물만 담지는 않아요. 이 물병은 특정 용도를 위해 제작하고 특정한 모형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물병은 수없이 많은 제작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실존,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 즉 물을 담으려는 용도와 기능이라고 하는 이 물병의 규정과 이 물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본질과 실존의 관계는 끊임없이 그 물병의 사용자인 바로 우리가 내리는 거죠. 우리만이 그 물병을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물병의 본질을 우리만이 제시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도구가 아니잖아. 인간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존재할 뿐이야. 나의 인격은 미리 만들어진 계획이나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특정 모형 틀에 따라서 주물에 따라서 컵도 만들고 물병도 만들고 뭐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찍어내지만 인간은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미리 계획된 모델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물병은 그러니까 물병은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뭐 물병도 있을 것이고 뭐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도구들은 이미 만들어질 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죠.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어때요? 인간 태어날 때 너는 나중에 의사가 돼, 넌 나중에 뭐 선생님이 돼, 넌 나중에 군인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딱딱딱 그 목적이 정해진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게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거야. 나는 늘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 그래서 내 실존은 언제든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고 나의 본질,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고정되지 않아. 따라서 인간의 경우 다른 사물과 달리 존재가 본질에 앞섭니다. 이것이 사물과 차별되는 인간만의 존재 양식, 즉 실존이라고 사르트르가 본 거예요. 사물은 존재하는 거지만 인간은 실존하는 것이다. 본질은 고정불변이지만 실존은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의 상태로 늘 열려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본질을 논할 수 없어. 내가 죽어야 나의 본질을 논할 수 있어. 다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뭐는 할 수 있어. 나는 실존할 수 있어. 내 본질이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실존성이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선택해라.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나의 실존과 마주칠 수 있다. 마주볼 수 있다. 즉 나의 실존과 당당하게 맞서라. 뭐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진술입니다. 자, 1주차 2차시 강의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중세, 근대, 또 최근에 19세기,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까지 한번 인간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들, 철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을 규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걸로 1주차 2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스트 휴먼 시대의 문화예술 제1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3차시 강의의 주제는 포스트 휴먼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1차시에서는 사피엔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차시에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개념 규정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계몽주의,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들까지 인간을 규정하는 철학적 태제들을 살펴봤다라면 이 3차 시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요. 뭐 우리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문화예술이 우리 강의니까요. 과연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인간은 지금까지의 인간과 앞으로 미래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술의 발전이 인간과 인간성, 인간의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 한 사람을 좀 같이 만나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매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이 사람이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구는 인간 신체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도구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맥루한 이전까지는 도구? 뭐 인간이 필요해 해서 만든 거잖아. 뭐 도구? 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뭐 이렇게 인간과 도구를 좀 분리해서 설명했고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맥루한이 그런 기존의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그거 아니다. 인간과 도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모방해서 도구를 만든다. 따라서 미디어라는 건 도구가 인간의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매체, 모든 미디어 역시 인간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미디어의 예라는 책에서 맥루한이 했던 말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이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의 핵심적인 방향성은 뭐냐? 인간의 육체성을 확장시키는 거다. 인간의 육체를 확장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뭐 근대를 떠올릴 때 근대를 가능케 한 여러 가지 그 도구 중에 만원경이 있고요, 현미경이 있어요. 특히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근대 이후에 의술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바이러스나 병원체 때문에 힘들었던 또는 어떤 한계가 부딪혔던 그 의학이 현미경의 발명으로 미세한 어떤 바이러스까지도 인간이 우리의 눈에 포착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떤 의학적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만원경이나 현미경이라는 것 전부 다 도구죠. 다 기술의 발전을 가져다 준.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줬어요?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확장시켰죠. 만원경은 우리의 시야를 멀리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걸 가깝게 보이도록 해줬고요.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우리의 시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원경이나 현미경 모두 다 우리 신체, 특히 시야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신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시킨 거죠. 최근에는 저는 만원경과 현미경이 만약에 근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야의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라면, 최근에 디지털 기술, 최근에는 드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도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드론. 뭐 이제 아마 앞으로는 뭐 드론 택시로 나온다고 그러고요. 이제 택배 같은 것도 이제 드론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드론이라는 것에 이제 어떤 그 쓰임새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드론은 뭐냐? 이것도 정말 놀라운 도구인데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야를 보여줬어요. 그걸 부감 시야라고 합니다. 부감 시야. 자, 드론이라는 게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날잖아요.
날면서 드론의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쭉 찍죠. 여러분들 뭐 드론으로 찍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결국 뭐냐?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지상, 이 쉽게 말하면 이 우리 눈 밑에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인간이 만원경을 만들고 현미경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새의 시야를 가지지는 못했죠. 드론이 인간에게 새의 시야를 가져다 준 거야. 그 드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또는 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가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곳들을 드론이 인간을 대신해서 두루두루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계 곳곳 이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은 없어. 얼마 전에 그 드론을 갖고서 이제 앞으로 인류가 만들어내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VR 여행?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뭐 공간을 이동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새가 된 것처럼 해서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의 그 협곡을 새가 된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360도를 딱 본다든지 아니면 백두산 천지를 우리는 백두산 천지를 물 바깥에서만 볼 수 있잖아. 배를 타고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지 일반 관광객. 근데 드론을 타고 그 백두산 천지를 그 상공을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행을 가서 아무리 뭘 보고 싶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시야의 한계에 갇혀 있는데 드론 여행은 내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드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 세계를 내 이 시신경과 연결을 하면 내가 마치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서 그랜드 캐니언의 바람을 느끼면서 그 협곡을 활공하고 천지, 백두산 천지나 아니면 뭐 바이크로스 같은 그런 인간이 도저히 눈에 담을 수 없는 풍경들을 드론이 대신 담아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도구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마샬 맥루한의 태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시각적인 능력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확장됐는가.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인간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인간의 능력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확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자동차는 인간의 다리, 우리가 공간과 공간을 장소와 장소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육체적 활동을 자동차가 우리의 다리를 대신해서 더 빨리, 더 편하게 힘들이지 않고 공간과 공간, 장소와 장소를 이동시켜줍니다. 마이크,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만 할 수 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도 걸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편지도 보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중에서 대부분 도구들이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기능만 또는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신체적인 어떤 역할을 대신해 왔다라면 스마트폰은 그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한 거죠. 그 자체가 종합선물 세트 같은 거야.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이 단 하나의 도구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마샬 맥루한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샬 맥루한 주장의 핵심은 기술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기술을 멀리하거나 또는 기술의 발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확장시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물론 기술이 나중에 원자폭탄 같은 기술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언제든지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자칫하면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원자 폭탄의 기술을 다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오염 문제는 있지만 원자라고 하는 그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또 뭐 우리의 뭐 그 일상생활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기술로 가능해졌어요. 물론 원자력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어떤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어야 될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무기를 결국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면 굳이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은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얘기를 왜 처음부터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에 왜 이 진술이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AI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계산도 하고 사유도 하고 가끔은 또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도 하는 그런 AI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그게 정말 두려워할 일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등장은 오히려 지금까지 지금까지 기술이나 도구가 인간 육체의 확장이었다라면 AI는 인간 의식의 확장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앞에 펼쳐졌던 그 어떤 기술보다도 이 AI는 굉장히 놀랍고도 동시에 아주 혁명적인 기술인 셈인 거죠. 인간의 육체를 모방하는 거는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어요. 뭐 그때 뗀석기, 도끼, 호미, 그다음에 증기기관, 인쇄기, 자동차, TV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직접적이거나 또는 보조적인 방식으로 대신해 주기 때문에 신체 기능과 이 도구가 관련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스마트폰, AI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 활동까지 그 기술의 역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도구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의 도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인간의 확장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점까지 왔다. 단순히 이 결합이 육체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도구가 대신하게 되면서 새로운 특이점의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포스트 휴먼 시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해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이르기까지 인간의 육체와 도구가 주체와 객체로 구분돼서 기술이 발전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이 만든 도구는 어떻게 보면 육체와 비육체, 물질과 비물질, 뭐 또는 의식과 비의식,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타자적 공생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거나 합일되거나 뭐 몰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혁명이라는 것은 인간 육체의 직접 기술이 이식되기 시작했다. 즉 인간 자체가 이제 도구화되는 특이점의 시대가 찾아온 거죠. 현대 유전공학이라든지 생명공학, 나노공학, 뭐 인공지능, 로봇공학, 또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의식적 능력을 뛰어넘는 이걸 이제 향상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이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이런 향상된 인간으로서의 트랜스 휴먼 또는 포스트 휴먼 이런 말들이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많은 미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이고 트랜스 휴먼의 시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어떤 다양한 뭐 아까 말한 BT, IT, CT 뭐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 2039년에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이점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스 모라백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제 기억, 이 기억을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기억을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고 인쇄기도 만들고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한스 모라백은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의 기억을 마치 컴퓨터 메모리처럼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에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을 다 업로드 시키는 거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육체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F적인 상상력입니다. 이 사람의 그 이제 늙은 육체 대신에 새로운 대체 육체를 교환하고, 근데 육체는 교환됐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기억이나 이 사람의 모든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잖아. 그런데 클라우드에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돼 있으면 새로운 대체 육체에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의 정서, 감정이 모든 것들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젊은 육체를 얻게 되는 거죠. 본인의 기억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물론 이런 기술이 설령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인간이 불멸의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육체는 끊임없이 교체해가면서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는 건 이거는 신의 의지에 반하는 거고요. 저도 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이지만 제발 기술이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 충분히 과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가능해진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까 제가 대체육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이제 생물학적인 수명에 다한 육체 대신에 새로운 젊은 육체, 뭐 이거는 SF적인 거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로 대체한다고. 내가 그냥 팔을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로봇팔, 뭐 의수, 의족, 뭐 내가 눈을 많이 다쳤어. 그러면 인공적으로 어쨌든 인공눈을 넣는다거나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로 도구로 대신하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심장도 어떻게 보면 인공심장을 통해서 이 심장이야말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심장마저도 인공심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의학기술이 발전하게 됐어요. 자,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먼 얘기, 또는 공상과학 소설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포스트 휴먼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과 기계가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 그리고 그동안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인식했던 능력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성, 감성, 욕망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능력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도 구현 가능한 시대다. 또 기계가 인간 외부에서 객체인 도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일부로서 기계도 인간과 같은 주체가 되는 시대에서 인간 주체와 비인간 주체로 이제 주체가 나누어지는 시대를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을 지나치게 이제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봤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 시대, 중세 철학자, 근대 실존주의까지 모두 다 사실 인간에 대한 규정에는 육체적이고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런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만을 하나의 이제 주체로 보고서 그렇게 철학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냈지만 21세기에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기계적 육체에 데이터베이스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는, 물론 인공 영혼이겠죠. 그런 존재자, 그런 AI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 과연 그 AI들을 그러면 주체로 볼 수는 없느냐? 알파고하고 알파로 제로 얘기 아시죠?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긴 다음에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알파고까지는 인간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해서 바둑의 기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이세돌을 이긴 거지만 알파고 제로는 인간이 아무것도 제공해 준 게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준 게 아니고 그냥 바둑의 규칙 정도만 알려줬는데 스스로 학습을 한 거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도움 없이 이제는 알파고를 상대해서 뭐 10전 10승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이긴 알파고를 알파고 제로는 또 너무나 쉽게 이기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알파고 제로는 주체인가요? 주체가 아닌가요? 스스로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돌하고 알파고랑 바둑 둘 때요. 인간이 뭐라는 거냐면 그 알파고의 대리자인 거잖아요. 알파고가 여기다 두세요. 그러면 인간이 그 알파고의 명령을 받고 대신 넣어준 거잖아. 자,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인간이 도구가 된 거고 알파고가 주체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적 존재자를 단순히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된다. 탈인간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인격체로 봐야 되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던져야 될 질문이고 풀어야 될 답이죠. 자,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또 학자들의 진술 몇 가지를 볼까요? 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입니다. 자, 사피엔스 저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사피엔스로 가서 드디어 이제 고대, 중세, 지금의 우리 현대인까지 왔다가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과 인간의 반인 반기.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사실 인간이라기보다는 로봇에 가까운 기계에 가까운 새로운 신인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캐서린 헤일즈라고 하는 학자가 1999년에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요. 자유주의 인간 주체 핵심은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즉 신체는 이제 언제든지 새로운 인공 육체로 대체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커즈와일 아까 앞에서 언급된 학자인데요. 21세기 이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서는 특이점의 시기가 도래할 것인데 과연 이때도 인간이 난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기계와 도구를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존재론적인 인간이 아닌 새로운 인간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생물학적 육체에 생물학적 영혼이 있지만 미래의 인간은 기계 육체에 생물학적 영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물학적 육체에 기계 영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인간형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서린 헤일즈라든지 커즈 와일드 같은 사람이 결국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기술의 발전을 기술이 두렵다. 인간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우니까 그 기술의 발전을 막느냐? 그렇게 되진 않겠죠. 기술은 인간이 막는다고 해서 그 기술의 발전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은 끊임없이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인간은 그 기술이 폭주하지 않도록 그 기술이 여전히 인간을 위해서 복무하고 인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기술이라고 하는 말 위에 인간이 올라타야 돼요. 만약에 기술이라고 하는 그 말 위에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올라타게 되면 그 말이 어디로 폭주하고 어디로 뛰어다닐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어벤져스 시리즈에 보면 그 에이스 오브 울트론인가요? 그 시리즈에 보면은 기계가 스스로 이제 명령하고 판단하면서 이 지구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암적인 존재니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을 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몰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벤져스와 그 울트론의 대결이 벌어지는 그 시리즈 기억나시죠? 바로 그 울트론이 뭐냐? 기술이라는 말에 인간이 올라탄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말에 기계가 올라탔을 때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포스트 휴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고 했던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005년에 스위스 로잔 공다의 마슬랭 교수가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인간의 뇌 전부를 컴퓨터 안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2013년부터 이후로부터 약 1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023년에 완성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인간의 뇌가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뉴런을 컴퓨터 프로그래밍해서 뉴런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뇌 자체를 컴퓨터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인간과 똑같은 형태의 브레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거나 실제화된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육체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 정신도 컴퓨터에 의해서 저장되고 언제든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다운로드돼서 새로운 어떤 육체에 깃들어지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특징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코기토,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20세기 이후에 기술에 의해서 침범당한 인간들이 이제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정의 내려질 수가 없어요. 신체 변형이나 증강 같은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사진들이 있는데 저게 전부 다 뭐냐면 기계 몸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두 번째 저 여성은 다리를 잃었는데 기계 로봇 다리를 장착하고 지금 일반인과 똑같이 지금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조건들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라면 이제 휴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포스트휴먼이라는 것은 포스트와 인간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벗어난다, 극복한다 이런 의미의 포스트와 또 인간, 물론 이 포스트라는 거에는 극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무엇 다음에 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란 뜻도 있고요. 탈이라는 뜻도 이 포스트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후기가 될지 탈이 될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휴먼의 의미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포스트 휴먼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본적인 능력이 이제 인간을 넘어서서 신체적 능력이 향상된 존재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인간만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비인간 주체까지도 어떤 주체의 개념 안으로 포섭하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을 넘어서 인간 주체와 비인간 주체를 전부 다 휴머니즘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단계에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들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두 번째의 영역의 포스트 휴먼 논의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자, 이것으로 제 1주차, 1차 시, 2차, 3차 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매 주차의 1, 2, 3차 시 강의가 끝나면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생각해볼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이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정말 헤드라인 말뜻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쉽게 말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진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자연물이라면 자연물의 산출 또한 자연물인 만큼 인간의 지능과 손을 거쳐 나온 인공지능도 사실은 인공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물인 거죠.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인공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자연적인 것이 돼요.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연적인 것이야. 그러면 기계와 인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인간은 자연적이고 기계는 인공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인간이 자연이고 인간이 만든 건 다 자연이라면 기계도 자연의 일부인 겁니다.
자연과 인공인간의 본질적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3단 논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면 당연히 로봇이나 사이보그도 인격이 있는 것이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예 이 논증 자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번 1차 시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명제를 갖고 여러분들의 생각, 이 진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진술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으로 그러면 기술 편집 시대의 문화예술이라는 우리 JJ 무크 강의의 제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